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밤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합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논의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고 서울대 교수 10명은 검찰을 권력에 굴복시키려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자 박능훈 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은 이미 전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정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선 헬스장과 학원 등 13만 개의 시설이 문을 닫습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영국 병원에 화이자 백신이 도착하자 영국 정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자축했습니다. 첫 접종 대상자는 50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80세 이상 노인과 의료 종사자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밤 9시까지 술집 영업이 제한되자 호텔방을 빌려 룸살롱 영업을 한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이른바 유흥텔이 처음으로 적발된 겁니다. 대형마트에서 산 와인에서 커다란 나사못이 발견됐습니다. 수입업체는 사과도 없이 성인 표시라며 4,000원짜리 와인을 건네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추미애, 윤석열 사태 장기화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대통령이 사태를 방관한다는 비판이 이어져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는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전국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의 혼란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두 사람의 충돌 사태에 사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제는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만큼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수처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으로 전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을 희망한 공수처를 놓고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을 상정하겠다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한 거죠.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겠지만 야당으로서 최대한의 역할은 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면서 법사위 회의장 앞은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주주의 이루려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처리하라! 오전 10시 반, 박병석 의장 주재로 모인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충돌은 잠시 멈추는 듯했지만 좋은 결론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끝까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동 20여 분 만에 5.18 특별법이 여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실제 회의록을 살펴보면 법안을 밀어붙이는 여당과 이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원내대표님들 협상 과정 기다리는 도중에 5.18 특별법을 수정 의견으로 그냥 가결해 버렸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과 상임위 협의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반영된 건데 민주당은 협의와 상임위 일정은 별개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여야 협의가 그대로 멈춰선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 요청을 수용해 공수처법과 상법을 안건조정위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늘 국회는 밤을 새울 듯합니다. 여야 대치 때문이죠. 이 시각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우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 저지를 위해서 밤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갈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 저녁 8시부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곳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합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부터 시작해 내일 오전 8시까지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건데요. 철야 농성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그만큼 공수처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8시에 의원총회도 동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후 2시에도 의총을 열어 근조리본을 달고 까만 마스크를 낀 채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을 철회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절차의 부당성, 법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예고했던 오늘 9일 본회의에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로 공수처법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에는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는데요. 올해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국회 정무위에서도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경제 3법 가운데 금융그룹 감독법에 관한 공청회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면서 해당 법안이 전체 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이와 같은 여야 충돌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죠. 법관 대표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게 된 거죠.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 기자,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될 거다는 말이 많았는데 안건으로 상정은 됐지만 부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안과 이에 관한 수정안이 모두 제시됐는데 토론 결과 부결됐다는 게 최종 결과입니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안건이 상정됐다는 걸 오후 3시쯤에 접해 들었는데요. 관련 논의는 6시 반이 훨씬 넘어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말 그대로 각 법원의 대표 법관이 모여서 해당 시기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특별히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회의엔 125명의 대표 법관 중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중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이 상정되는데 판사 문건 관련 안건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 상정이 된 겁니다. 안건의 정확한 이름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입니다. 안건 상정 전까지는 사실 판사 내에서 신중론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내부망인 코트넷에는 기존 의견들과 달리 오늘 상정을 강행한 것을 부정적으로 본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관련 논의 결과는 아무래도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그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가 부결로 나오면서 기존 일정대로 징계위는 목요일에 열리겠지만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의견이 나온 만큼 윤 총장의 입장에선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참석 법관의 과반 이상이 찬성했을 경우 의결문이 채택돼 불법 사찰이라는 규정이 내려졌다면 윤 총장은 징계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됐을 건데요. 반대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앞서 법관 대표 회의 측은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박지원입니다. 법무부가 예정대로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윤 총장 측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재차 요청했죠. 이용거 법무차관이 포함되면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징계위를 연다고 윤 총장 측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구성 방식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징계위 강행을 택한 겁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감찰 기록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징계위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총장 측이 법무부에서 받은 건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 기록뿐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언론 기사로 징계 사유의 핵심인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명단 공개와 징계 기록 복사를 내일까지 검토한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포함되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와 박상기 전 장관 사무실 무상 제공, 단체 대화방에서 법무부 간부들과의 윤 총장 징계 논의 등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오는 10일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등 변수가 많아 당일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은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했고 서울대 교수들은 윤 총장 징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사회 갈등으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국선언에는 천주교 주교와 사제 등 3,900여 명이 동참했는데 전체 성직자의 22%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검찰 독립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일으킨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습니다. 반면 서울대 교수들은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영달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 교수 10명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편 보수 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권이 사흘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정치부 서남북 기자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통령이 그동안은 침묵을 지켰었는데 추미애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권력기관 개혁도 외쳤고요. 지지율이 참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국민적인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심리적인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가 지난주부터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특히 호남에서 지지율이 전주 대비 14%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이 권역별에서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호남에서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 구성을 놓고서도 위헌 논란 등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청와대에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면 돌파겠다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의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촛불혁명에서 비롯된 개혁 요구를 지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 조국 사태 때도요. 여권이 정면 돌파로 굽히지 않고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다시 지지율이 회복이 됐었다는 경험이 이러한 판단의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지만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서 4천 명이 검찰개혁 지지를 담은 시국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 같은 현상이 여론전을 지켜보던 진보 진영에서도 이젠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릴 징계위요. 근데 그 징계위가 한 달 뒤에 폐기될 법에 의거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윤석열 총장이 위헌 소송을 낸 게 있었죠. 네네. 검사 징계위원 구성을 할 때 법무장관이 위원 전원을 구성할 수 있게 한 점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네. 현행법상으로는 법무장관이 장관을 포함해서 징계위원 7명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다른 당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징계에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냈고 이게 통과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법안이 바뀌었는지 보면 개정안은 징계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또 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이렇게 바뀌는 개정안이 아니라 지금의 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이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그것도 한 달 뒤면 폐기가 될 징계법으로 윤 총장을 징계하는 셈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하다라면서도 지금 시점에선 어쩔 수 없다. 최대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종민 의원은 법의 적용은 그 법이 발효되기 전까진 기존 법이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문제 있다고 개정안을 낸 의원들이 또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의 징계위 법안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모순적인 행동처럼 그렇죠.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모레 본회의에서 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공수처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일단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안건조정위가 열리는데요. 네. 안건조정위로 넘어가면 최장 90일까지 법 개정을 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짜여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원래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상 여야 동수, 그러니까 여당 셋 그리고 야당 셋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야당 3명 중 1명에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는 네. 의원이죠. 이 비교섭 단체인 열린민주당 의원도 안건조정위에 넣을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건 법사위원장의 재량인데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최 의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오전 9시 안건조정위의 결과는 아마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대2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기존 전략대로 곧바로 10시 전체 회의 때 통과를 시키고 모레에 있는 본회의에서 또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그런 방법을 뼈저히 찾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겐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요. 9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반대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네.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걸로 법 개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키우면서 여론전에서라도 우위를 점해보겠다 이런 전략에 가깝습니다.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면 민주당도 바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9일에 본회의가 끝날 때 필리버스터도 종료가 되니까요. 아, 예. 민주당은 그 다음 날인 10일에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서 곧바로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등을 한 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도 긴장의 글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선한빛 기자였습니다.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확실히 줄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주는 550명에서 750명,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질 거라며 정부는 전시 상황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밤 9시 이후 멈춤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강재목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이태원의 한 거리입니다. 이곳에 있는 술집 5곳에서 신규 확진자 총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출입명부에 나와 있는 사람만 379명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근 상인과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불만을 가지지 않는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상인분들도 가게를 못 열어서 답답하실 텐데 뭐 집에서만 이제 있어야 되니까 답답하죠. 산책 같은 것도 못 가고. 국회 문이 닫힌 이곳 종로 파고다 타운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총 1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9시까지 영업을 중단했는데도 술집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증가세에 방역당국은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방역당국의 말입니다.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도 발생 이래 최고치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 하루 확진자 550에서 750명이 발생하고 다음 주에는 900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다시금 경고했습니다. 이 거리두기 강화 이후로 이동량은 20% 이상 줄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3으로 여전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경제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외식과 외출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다른 지역은 2단계에 들어갑니다. 총체적 위기, 절체절명이라는 표현대로 지금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사실상 모든 것이 멈추는 3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 지금 거기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일산의 한 헬스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소 같으면 운동을 하는 회원들로 북적여야 할 이곳이 지금은 텅텅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인 자정이 지나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곳입니다. 먼저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재 전체 회원의 80% 정도가 이제 정지를 신청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지금 내일 당장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유흥시설은 물론이고 노래 연습장, 당구장, 학원, 실내 공연장, 방문 판매 홍보관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집합 전면 금지가 되는 시설만 13만 개에 달합니다. 밤 9시 이후에 멈추는 곳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와 영화관, PC방, 미용실,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밤 9시 이후 문을 닫습니다. 수도권에 대략 46만 개 정도 시설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 인원도 크게 제한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1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종교시설에서는 참석자를 20명 이내로 제한할 때만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군 장병들의 외출 휴가 통제도 오늘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겠죠. 정부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세부적인 지시를 내렸는데요.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모든 인력을 최대한 현장 역학조사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입니다. 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선별진료소의 야간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그런지 다음 주부터 검사 방식과 격리 해제 기준도 많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PCR로 불리는 유전자 증폭 방식 외에 신속 항원 검사가 적극 활용됩니다.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항원 검사는 15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고 정확도도 최근 90%까지 높아졌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침을 이용한 간편한 타액 검사법이 도입됩니다. 코 깊숙이 있는 점막에서 채취하는 방식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타액 검사를 하면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기준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발병 후 10일 경과 후 3일간 관찰한 후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10일 내에 하루 이틀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는 7일 경과 후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7일 경과 기준 없이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을 받으면 해제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일산 헬스장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서울에서는 사우나를 매개로 하는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의 가족들까지 연이어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코로나 중증 환자 병상이 이제 5개 남았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사우나. 지난주 목요일 이 사우나 종사자 한 명이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벌써 29명.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사우나를 다녀간 이용객의 가족들입니다. 역학조사에서 이 사우나는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고 이용자 간 거리 두기가 충분하지 않는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도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환자와 가족까지 모두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을 파고들면서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최근 닷새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에도 연이어 2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주말이 처음입니다.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치료병상 부족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89.4%로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도 지금 5개밖에 남지 않아서 감염 장소와 확진자는 연일 늘고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온 코로나 위기. 서울시는 최후의 보루인 거리 두기 2.5단계 동참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울산 요양병원에서는 오늘도 5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여기서만 이틀 새 92명이 감염됐습니다. 충남 청양의 한 마을에서도 무더기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마을 회관이 진원지였죠. 안진우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근무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울산의 한 요양병원인데 5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 새 감염자는 9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 222번 60대 요양보호사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대다수가 70대 이상의 고령인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치매 환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그 치매든지 뇌경색 걸리신 환자분들이 많아서요. 그 환자분들은 쓰고는 계신 분들이 보니까 반은 계셨고 반은 벗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목욕을 주 1회를 칠 때는 벗고 하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말 감염. 충남 청양군의 한 마을에서도 주민 1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3355 모여드는 마을 회관이 집단 감염의 진원지였습니다. 31번과 30번 한 마을에 거주하는데 마을 회관을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울산시와 충남 청양군은
내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교육 현장도 멈춰섰습니다. 서울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학원과도 문을 닫았죠. 하지만 이번 주만 해도 20만 명의 수험생은 논술 등 대입 전형에 가야 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등교 시간인데도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서울의 중고등학교가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수업 때문에 오늘 월요일부터 안 오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원격 수업 전환 대신 현재의 등교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 목적을 제외한 수도권의 모든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도 3주 동안 중단됐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터라 학부모와 학원의 반발이 거셉니다. PC방과 오락실, 극장도 밤 9시까지는 허용하는데 학원만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집합금지 제외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고 학원장들은 단체 행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생존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도 안 되고 원칙도 없어요. 2.5단계에서 단계에도 안 맞는 집합금지를 시키고. 서울에선 수능을 본 수험생 1명이 확진돼 같은 시험장에 있었던 학생과 감독관이 검사를 받는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도 20만 명의 수험생들이 논술 등 대입 전형 응시를 위해 수도권 대학에 몰릴 걸로 예상돼 교육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고령의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국산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고는 완치됐습니다. 아직 임상이 끝나진 않았지만 총각을 다투는 환자이니만큼 투여해본 건데 치료가 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내일 백신 구매량과 구매 시기와 관련된 계획을 발표합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확진돼 경북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던 70대 남성이 국산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20여일간 녹십자 주씨의 혈장 치료제를 투여했는데 지난달 18일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 미국의 렘데시비르와 덱타메타손을 처방했으나 차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의해 허가된 건으로 현재 임상 이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대체 투여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제 식약처에 이 치료제를 임상 중이지만 쓰겠다고 신청을 하셔서 승인받은 한 건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를 투여하는 형식이에요. 그건 아직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종 임상을 끝낸 것은 아니지만 국산 혈장 치료제로서는 첫 완치 사례인 만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백신 구매량과 도입 시기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유력한 가운데 임상 3상 결과가 없는 중국 사노피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구매 외에 개별 제약사 6곳과 협상을 벌여왔으며 우선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영국에서 내일부터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현지 병원의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1순위 접종자는 요양병원에 있는 80세 이상 환자들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영국 병원에 화이자 백신이 속속 도착합니다. 해당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 초저온 상태에서의 보관이 필수적이라 드라이 아이스로 채워진 특수 상자에 담겨 배달됐습니다. 한 상자엔 최대 975회분이 담겼습니다. 첫 접종 대상자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역 50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80세 이상 노인과 의료 종사자들입니다. 영국 정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며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To actually receive the vaccine and therefore the first in the world is just amazing. I'm so proud.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우려에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도 순번에 따라 백신을 맞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10일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어도 다음 주엔 접종이 시작될 전망인데 연말까지 최대 4천만 회분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We have a vaccine, there i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but we will not all have the vaccine in our arms before May or June, so we need to be very cautious and vigilant. 다만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신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초기 접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이 백신이 있어도 맞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검은 땅, 방귀 소동으로 요즘 연일 구설에 올랐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불복 소송을 이끄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방송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주 의회에서 만난 지지자들과 가까이 붙은 채 기념사진을 찍고 기자회견장에 나설 때마다 마스크는 거의 착용하지 않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을 대리하며 활동을 펼치던 와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감염 사실이 알려지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방송에서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I mean, I don't know who is in charge of it. All I can tell you is it looks like a very well planned, very well executed situation. 언제 누구에게 감염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아들 앤드루가 약 2주 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대신 왕성한 공개 활동을 해온 터라 슈퍼 전파자가 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미국에선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닷새 연속 2천 명을 넘겨 현재까지 28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복 소송 상황이 불리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사이 조지아주 상원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Runoff, the mountains of misinformation are not helping the process. They're only hurting it. 여전히 대선 결과 승복을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의 끔찍한 아동 학대가 부모의 제보로 1년여 만에 드러났습니다. 3살 아이에게 물고문을 하는 듯한 모습까지 CCTV에 찍혔는데 경찰 수사에선 이런 내용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3살 남자아이를 앉혀놓고 컵에 물을 따라줍니다. 아이가 물을 다 마시자 또 따라줍니다. 강제로 컵을 잡고 13분 동안 연달아 7컵이나 먹입니다. 결국 아이는 물을 토해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학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간식 시간이 다 되도록 이 아이만 깨우지 않고 방치하고 아이를 깨울 때도 바닥에 깐 이불을 끌어내 넘어뜨립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땐 아이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책장으로 벽을 만들어 1시간 이상 가둬놓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선생님이 나는 안 좋아하는구나. 이걸 아이가 너무 느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가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쓴 아동학대 혐의만 22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물고문을 당한 행위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빠져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이거를 못 본 건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외한 것인지. 검찰도 지난달 공소장 내용만으로 가해 교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모레 1심 선고 결과와 별개로 물고문 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던 남성이 또 붙잡혔습니다. 이번 주말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죠. 성범죄자 관리 감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서울의 한 빌라입니다.
공무원들이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관들도 뒤따릅니다. 얼마 뒤 30대 남성 한 명이 빌라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보호관찰 공무원들과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은 체포하고 가는 거. 형사도 한 20명 왔다는 거. 감식반이 남녀 2명. 빌라에서 난동을 부리던 남성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되고 있다는 신호가 접수돼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출동했지만 오작동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작동이었지만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건만 100건에 육박하는 등 쉴 새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의 이력 관리라든가 보호관찰 시설 같은 그런 걸 좀 아직 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자발찌 관리 대책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밤 9시까지만 술집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자 서울 강남의 호텔을 빌려 룸살롱 영업을 해온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다 손님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동안 강남 지역의 소문만 무성하던 이른바 유흥텔이 처음 드러난 거죠.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찰차 2대가 차례로 차를 세우고 경찰이 주변을 탐문합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 한복판 호텔 객실을 빌려 영업을 한 룸살롱과 호텔 관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룸살롱 업주는 업소를 찾은 손님 2명에게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하니 호텔로 자리를 옮기자며 영업을 하다가 술값에 불만을 가진 손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처음에 감시하는 거. 경찰 오나 누가 오나 골목골목마다 다 있어요. 걔네들 연락해주고 그 안에서 또 빠져나가는 거고 다른 문으로. 경찰은 비상구 계단에서 양주와 얼음통 등을 발견해 룸살롱 영업이 은밀히 이뤄졌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이런 꼼수 영업이 한두 번 이뤄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다 사실인데 다 해요? 강남 다 그래 이렇게. 그냥 문 닫고 하는 거죠. 경찰은 룸살롱과 호텔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감염병 예방법 혐의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수입 와인에서 난데없이 커다란 나사못이 나왔습니다. 수입업체 측은 유통만 해서 잘 모른다며 4,000원짜리 와인을 다시 건네고 갔는데 사실 이물질이 나오면 수입업체도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인병 안에 금속 덩어리가 보입니다. 병을 흔들자 날카로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사람 손가락만한 나사못이 나옵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와인을 마시던 중 발견된 이물질입니다. 절반 정도 이제 드셨을 때 부유물이 막 떠다니길래 이제 엄마 뭐 이거 못 먹겠네 하고서 이제 버리셨는데 갑자기 쨍그랑하면서 이제 이 나사가 나온 거예요. 해당 제품은 신세계 L&B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와인입니다. 업체 측은 해외 본사에 문의한 결과 와인병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척기 부품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사과도 안 하더라고요. 4,000원짜리 뭐 그런 와인을 주면서 저희가 최대한 뭐 성의 표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수입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수입 업체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은행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사기 계좌에 지급 정지를 신청한 여성의 요청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3억 원에 달하는데도 말이죠. 경찰은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라고 하고 은행은 못한다고 하고 무슨 사연인지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직장인 A씨는 문자를 통해 자신을 유명 자산관리사라고 소개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남성은 큰돈을 안전하게 벌 수 있다며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투자한 거에 한 2배에서 3배 다 합쳐놓은 특별한 또 시장이 있고 그분들은 적중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던 거죠. 가짜 수익 자료를 믿은 A씨는 3억 원 가까운 돈을 건네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를 하라는 경찰의 말에 A씨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했지만 정지가 안 된다는 믿기 어려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더라도 일단 판매라든지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금융사에서 업무 처리를 도움드리기는 어렵고 나를 지켜줄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경찰은 은행에다 막으라 그러고 은행은 경찰서에 신고하라 그러고.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사기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계좌를 정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재화와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인데 쉽게 말해 수익을 내거나 물건을 사려고 입금한 돈은 사기여도 지급 정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선량한 계좌가 정지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되 지급정지 신청을 허위로 하게 했을 경우에 그것을 처벌하는 법규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은 7천억 원에 달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모레가 유력한데 당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것부터 사과를 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취임 직후부터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4년째가 되는 모레 사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대국민 사과 발표가 현실화하자 당내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 사과보다 문재인 정권 탄생부터 사과해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고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사당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사과를 강행할 경우 조기 퇴진 목소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같은 반발의 목소리를 전하자 사과 하나 결정 못하면 비대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강행 의사를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민경욱, 김진태 전 의원 등 전체 당협의 35%에 달하는 위원장 교체를 공고하면서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부모에게 돈을 빌렸어도 증여로 본다고 국세청이 판단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할 사람에게 빌려준 건 곧 준 거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탈세를 한 금액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초년생 A씨는 본인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국세청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고 A씨는 오촌 친척에게 수억 원을 빌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차용증은 물론 이자를 낸 내역서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추적 결과 A씨 아버지의 돈이 B씨 어머니 계좌를 거쳐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우회증여로 판단하고 A씨에게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자는 대놓고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고 당당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장인 C씨는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로 모자라는 돈을 아버지한테서 빌렸다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습니다. 차용증에는 30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C씨의 현재 소득으로는 30년 동안 은행 이자와 아버지 대출금을 함께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녀간 맺은 차용 계약은 허위라며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정부가 30년 후, 그러니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탄소가 생기는 만큼 다른 곳에서 줄여서 결국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화력 발전 대신 태양광, 풍력을 사용하고 기름 대신 전기나 수소 자동차를 쓰고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기존 제조업 대신 탄소를 덜 배출하는 신사업을 육성해야겠죠.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실직과 같은 피해 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당장 새로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번 만들면 30년은 쓰는데 말이죠. 업계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한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이달 말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10곳 가동 중단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 화력 발전소인 당인리 발전소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지하에 LNG 발전소가 생겼고 지상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중입니다. 한편에서는 총 공사비 17조 원이 투입돼 4개 지역에 걸쳐 7곳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한창 건설 중입니다. 경남 고성과 충남 서천은 당장 내년부터, 강원도 강릉과 삼척은 2023년과 2024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공정률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상적으로 준공 연도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통상 30년간 운영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30년 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더 운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에너지 정책, 국가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선언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선언이 이면에는 굉장히 엄청난 기술적 노력과 경제적 또 정책적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선언만으로도 거저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에서 석탄 화력의 비중도 줄일 묘책은 무엇인지 정부의 후속 대책이 관심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을 신설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2조 4천억 원을 새로 배정한 겁니다. 바이든 당선자도 중국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죠.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미국. 이번엔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국방수권 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이를 위해 약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태평양 억지 구상의 목적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증진하고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지난 2014년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러시아 견제를 돕기 위해 만든 유럽 억지 구상에서 따온 겁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에 한층 더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내년 2월까지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하원은 이번 주 내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하고 이후 상원 표결이 진행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내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사실상의 고별 방문이죠.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만큼 대북 상황 관리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돼 지금껏 북미 협상을 책임져온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내일 오후 입국해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에 돌입합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은 한미 동맹과 계속되는 긴밀한 대북 조율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현직에서는 마지막인 만큼 고별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모레 오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의 회담에 이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 11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만찬을 비롯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주요 인사 등 그동안 소통해온 주요 당국자들과의 일정이 빼곡합니다.
스티브 비건은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 북한이나 한국의 입장, 대화의 입장에서 가장 근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가는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일로 예정된 공개 강연에서는 그동안의 대북 협상 소회를 밝히며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국가보훈처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한 제21회 보훈문화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이번 보훈문화상에는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에 힘쓴 사진작가 김동우 씨와 잊혀진 독립운동가 백인 알리게 사업을 진행한 GS 리테일 등 5곳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탄력을 이용한 덩크슛, 그리고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3점슛 등 지난주에도 프로농구에서는 멋진 플레이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 주간에 나온 프로농구 명장면, 전남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숀롱이 자유투에 실패하자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덩크를 꽂습니다. 얼클락은 속공 상황에서 에어조던처럼 수비수를 앞에 두고 덩크를 선보입니다. 덩크의 꽃 엘리옵도 속출했습니다. 삼성 김동욱과 구반이 멋진 호흡으로 고국농구의 포문을 열자 KT 허운이 알렉산더와 하이라이트 필름을 찍어냅니다. 알렉산더의 채공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덩크였습니다. 현대모비스 서명진은 백보드를 활용한 패스로 간트의 시원한 팔로우 덩크를 이끌어냈습니다. 눈길을 끄는 패스도 나왔습니다. 김종규는 넘어지면서도 동료에게 공을 넘겼고 이현민은 옆통수에도 눈이 달린 듯 허를 찌르는 패스로 기승호의 석점슛을 도왔습니다. KCC 이정현은 동료와 상대편 모두 속이는 패스 동작으로 석점슛 성공해 덤으로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쿼터 종료 직전 던진 장거리 슛. 림에 빨려 들어가며 전자랜드 박찬희가 멋진 버저비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거리 20m, 역대 공동 16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절기상 많은 눈이 내린다는 대설이었던 오늘 눈 대신 미세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먼지는 오늘 낮부터 불어든 찬바람으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대신 날이 무척 추워지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7도가량 기온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에도 3도 선에 머물면서 오늘의 절반 수준에 미치겠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 상황은 많이 나아지겠지만 내일 충북과 남부지방을 따라서는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영동과 영남, 동해안을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의 체감 추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북 동부 지역과 제주 산지를 따라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기가 건조한 데다 내일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눈이나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뢰받는 뉴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